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자, 2부에서는 저희 게스트이신 김결애님께서 골라주신 폴 토마스 앤더슨의 인히어런트 바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면 좋겠는데요. 폴 토마스 앤더슨 어떤 감독이죠? 폴 토마스 앤더슨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최근작인 마스터 때문에 기억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전에는 데어윌비 블러드라든가 네. 펀치 드렁크 러브, 매그놀리아, 부기나이트. 부기나이트, 리노의 도박사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작품을 내는 간격이 굉장히 길어요. 보통 4, 5년에 한 편씩. 이례적으로 인히어런트 바이스는 2년 만에 나왔죠. 2012년에 마스터 찍고 이번에 2014년에 인히어런트 바이스 찍고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매그놀리아도 있었고 굉장히 굵직굵직한 작품을 많이 내놓았어요. 그렇죠. 기본 영화를 내면은 3대 영화제 혹은 뭐 아카데미 이런 데서 하나씩은 받아가는. 게스트분은 감독을 좋아하시는지? BTA. 좋아하죠. 뭐 배그놀리아, 데어윌비 블러드 다 재밌게 봤고. 그 중에서 특히 전작 중에 괜찮았던 거 추천하고 싶은 게 있다. 데어윌비 블러드죠. 아, 데어윌비 블러드. 예. 보여리스리라. 아주 재밌어요. 엔딩 장면도 인상이 예. 깊고. 안 보신 분들 한번 꼭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대의 클래식이지. 드링크 유어 밀크쉐이크. 간단하게 내용을 살짝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어떻게든 써니가 후려쳐가지고 정유를 포박하려고 하는 석유업자랑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죠. 예, 선교사 일라이 사이의 갈등이 주축이죠. 그게 석유업자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 데어윌비로도 저도 굉장히 인상 깊을 것 같고 이런 영화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무겁고 굵직하고 웅장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 구조를 기본으로 해서 미국의 성립의 문제라든지 석유의 문제라든지 뭐 자본주의 혹은 종교 굉장히 많은 테마가 그 영화 안에 함축이 돼 있죠. 그리고 그 많은 것을 다루면서도 흐트러지지 않고 미국을 상징하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거는 개신교와 자본주의일 텐데 그 둘이 어떻게 때로 연합하고 대립하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미국의 탄생. 갱스 오브 뉴욕과 비슷한 소재를 다루고 있는데 갱스 오브 뉴욕보다 훨씬 잘 만들고 훨씬 노련한 테크닉을 활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주 무겁고 진중한 감독이 이번에 인히어런트 바이스라는 영화로 나왔습니다. 명주가 할 말이 많아 보이는 표정인데. 아, 나? 일부에서 다 쏟아부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난 PTA 싫어해. 아, 그래? 그래요? 왜? 왜 이 사람을 싫어하느냐. 그냥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하나 있기 때문에. 뭔데? 개인적으로는 비디오 가게 사장님이랑 참 잘 지내고 있다가 부기나이트 때 그때 어렸으니까 그거를 내가 못 봤어요. 그 관람불가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DVD를 어떻게 해서 잡지책에서 내가 받게 됐어. 우연치 않게. 그래서 그걸 본 게 아니라 그냥 아저씨한테 넘겼는데 아저씨랑 내기를 했거든.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얼마나 빌려볼지 한번 내기를 했어. 내기를 했는데 내가 졌어. 근데 그게 나한테 타격이었거든. 내가 한 달 용돈이 2만 원인데 10,000원이 날아갔어. 10,000원 내기 했구나. 완전 망해가지고. 아니 뭐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면은 무슨 저런 내기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 되게 큰 돈이었거든.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나중에 부기나이트를 봤는데 이 사람이 이걸 왜 찍었지?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별 내용도 없는 것 같고. 물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데어윌비 블러드라든가 그런 거는 인정해. 매그놀리아라든가 그런 거는 하도 회자가 되니까 맞아. 봐야 된다. 네가 영화 학도가 되려면 꼭 봐야 된다.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니까 봤어. 어쩔 수 없이 본 것 같아. 내 기억에는. 그래서 봤는데 솔직히 작품성은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그닥 끌리지는 않는 거야 나한테는. 그래서 오늘 하는 인히어런트 바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내가 아침 시사로 봤거든. 언론 시사회 한다고 그래가지고 시사회를 했었어? IPTV 서비스 직전에 언론 시사를 했는데 내가 만약에 기자였다면은 내가 어떻게 적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을 것 같아. 너무 몽환적이다 보니까 이게 기자들도 이거를 쓸 때 되게 난감하겠다. 난 그 생각 들었거든. 그거 보면서. 그리고 나도 조조 타임으로 보니까 그치. 졸려서 죽는 줄 알았어 진짜. 그거 보다가. 그리고 이번에 게스트님 소개를 봐야 되는데 저번에 블라인드 때 하도 회자가 돼가지고 너 왜 그랬느냐. 너 왜 게스트한테 그따위로 얘기를 하느냐.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니 내가 게스트를 깐 게 아니라 난 영화가 싫다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얘기했을 뿐인데 왜 게스트를 까느냐. 야 난 게스트 안 깠어. 왜 그래. 난 영화가 싫었을 뿐이야. 아니 너가 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화가 왜 뭐라 그렇게
해석을 했는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영화가 어떻다라고만 얘기한 게 아니라 당신 이거 왜 골라왔어요? 이런 식으로 너가 몰아붙이니까 뭐라고 하지 이 자식아? 그렇게 안 했어 이 사람아. 네가 그랬어 옆에서 다 봤을 때. 아니거든. 그러니까 얘기 안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이니어런트 바이스 같은 경우 그냥 바이스라고 할게. 그리고 폴 토마스 앤더슨은 그냥 PTA라고 할게. 그냥 바이스 봤을 때는 솔직히 그 1970년대 배경으로 그걸 이끌어 나가잖아. 뭐 그런 거야 뭐 좋네 그러고서 딱 봤긴 했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봉환적인 것도 있었고 내가 좀 그랬나 봐.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뭐 수사물이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봐왔는지라 이거를 보니까 미국에 대한 그런 거를 얘기하려는 건 어느 정도 의도가 되게 잘 잡혀 있어. 그런 건 되게 체계적이야. 나도 그런 거는 인정을 해. 근데 뭔지 모르게 그러니까 그 당대를 생생하게 살린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나한테는 좀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그냥 들었지. 그 시대상을 살리는 것에만 치우쳐고 물론 이야기도 잘 전개가 되기는 하나 나랑은 좀 그게 안 맞는 게 좀 있지 않았나 그런 게 좀 있어서 나는 그래서 자, 그럼 그렇게 봤지. 뭐 이니어런트 바이스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으니까 일단 시놉시스를 얘기할게요. 이니어런트 바이스의 발단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주인공은 닥스포텔로라는 인물이고 이 인물은 사설 탐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인물에게 옛날 여자친구인 샤스타라는 애가 다시 찾아와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죠. 사정을 들어보니까 자신에게는 미키 울프먼이라는 내연남이 있어요. 그리고 그의 부인인 슬론 울프먼이 있는데 이 사람도 내연남이 있어요. 그래서 4인 구도죠. 부부가 있고 각각 한 명씩 내연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남녀가 있는 이때 샤스타가 들려주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울프먼의 부인과 내연남이 울프먼의 돈을 빼돌리려고 그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한대요. 그리고 자기한테도 협조를 구했대요. 이렇게 해서 셋이서 그 한 명을 등쳐먹자 이런 제안을 해온 거죠. 그래서 샤스타가 닥에게 나는 굉장한 지금 위기에 빠져 있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어필을 해요. 이러면서 닥은 사건을 조금씩 캐나가기 시작하고 사건이 진행되면서 점점 알 수 없는 흑막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죠. 이러면서 영화가 전개가 됩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극장 개봉을 안 하고 IPTV 개봉을 했었고 원작이 소설인 영화죠. 토마스 핀천이라는 작가의 소설 원작인데 미국 현대 작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죠. V라든지 제49 품목의 경매라든지 중력의 부지개나 저 같은 경우는 그 작품 중에서 제49 품목의 경매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근데 어쨌든 이 작가가 주로 다루는 소재나 주제 같은 게 있고 그게 굉장히 이니어런트 바이스라는 소설에도 좀 깊게 배어 있거든요. 음모론이라든지 60년대 70년대 당시에 몽롱한 분위기 그리고 시대의 후일담 같은 거를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굳이 이 토마스 핀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여러 평론가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 전작인 데얼비 블러더 같은 경우는 그것도 업튼 싱클레어의 5.11이라는 소설이 원작으로 있는데 근데 원작을 영화화하는 과정에서 폴 토마스 앤더슨이 굉장히 많은 각색을 하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니어런트 바이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소설을 좀 변형을 할지 평론가들이 주목했는데 근데 정작 작품은 굉장히 소설에 충실하게 영화화가 되었는데 이때 흥미로운 부분이 이 이니어런트 바이스 같은 경우는 한 380 대페이지 정도 경문판으로 그쯤 되니까 국어로 번역해가지고 국내 출판 시장에 나오면은 아마 잘하면은 한 2권 분량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그 정도의 소설을 영화화를 한 2시간 반 정도 이내에 다루던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걸 제대로 보태가지고 실패했다는 평을 받는 영화들도 있고 근데 이때 감독이 이 소설을 효과적으로 영화화를 하려는 과정에서 원작에는 없는 특정한 장치를 부과를 하고 좀 카메라 구도를 통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집약적으로 전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는데 근데 그 방식 자체가 인상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선정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아마 그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라는 거는 내레이터의 부분이겠죠? 그렇죠. 솔리티지라는 점성술사가 실제로도 주인공에게 조언을 해주는 흔히 사이드킥이라고 하죠. 히어로플에서도 주인공 히어로를 도와주는 조연 같은 걸로 그런 역할이 있는데 근데 그냥 그런 걸로 등장하는 주인공이 그냥 막막하게 어디서부터 사건을 시작할지 알 수 없을 때 그냥 점을 봐서 이쪽 저쪽에 한번 찾아가 봐라라고 조언을 하는 캐릭터가 솔리티지였는데 근데 이 캐릭터가 영화 속에서는 실제 소설에서처럼 조언도 하지만 그보다는 마치 피터팬에 등장하는 팅커벨 같은 어떤 허구의 인물이고 이 영화는 주인공이 상정한 허구의 인물이 바레이션을 해서 일종의 화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천사나 악마 같은 장치죠. 예. 나레이션이. 예. 예.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튀어나와가지고 주인공의 생각을 대변해주고. 네네. 그치. 군도였나? 뭐 그런 데서 하는 나레이션이랑은 좀 차원이 틀렸던 것 같아. 그냥 이야기만 설명하는 것보다 아예 뭔가 화자로서 자기의 주관을 갖는 나레이션 같은 느낌? 그리고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영화를 보는 내내 그 화자의 존재가 꽤 재밌어가지고 그 부분을 주목해서 봤는데 이 화자의 존재를 플롯 속에서 어떻게 정당화를 할까 싶었거든요. 물론 그냥 PP가 그냥 약 빨고 그냥 환상을 보는 거다라고 처리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만 처리하기에는 비중이 굉장히 크니까 근데 그걸 역시 폴 토마스 앤더슨 같은 경우는 마지막 순간에 낙이랑 샤스타가 최후에 기억하는 하룻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룻밤을 제안을 했던 게 솔리티지 캐릭터고 근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솔리티지라는 캐릭터가 지금은 이제 가버린 마냥 찬란하지는 않았지만 찰나에 불과한 그 사세했던 시절을 상징하는 존재로 리즈 시절이죠. 네. 그런 장치로 그러니까 플롯 속에서 다시 활용하는 거 보고 역시 감독이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예. 예, 실제로 소틀리지 같은 경우에는 극 중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있죠. 차에 예. 타고 있다가 네. 갑자기 없어져버리고. 예. 예. 영화가 좀 해석이 좀 분분한데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극찬하는 반면 굉장히 혹평하는 평론가들도 되게 많은데 사실 나도 2번을 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이게 아직 이해가 지금도 잘 안 되거든. 그래서 약간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영화를 보신 청자들이 계신다면은 무슨 내용인가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아마 청자들 중에서도 소설 독자가 있을 테니까 제가 봤던 영화 중에서는 빗들만한 게 마땅치 않고 포스터 소설이나 국내 작가 중에서는 김현수의 내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던 같은 소설이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운동권 후일담을 다루고 해외 같은 경우는 저항정신이나 걸렬히 그 당대 사람들이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자기 발언을 하던 교심대 특유의 문화가 있는데 근데 그 시절이 다 지난 후에 반추하는 듯한 거대한 이야기가 끝난 후에 돌이켜서 그 시대를 반추하고 왜 이렇게 되었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지나가버린 그때를 지금 볼 때의 정서가 어떠한지 곱씹는 장르가 있는데 그걸 보통 후일담이라고 하거든요. 유명한 작가로는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가 되겠네. 상실 시대 같은 경우도 일본의 전공투 시절 직후에 대한 후일담이기도 하고. 예, 상실 시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접적인데, 근데 굳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더라도 뭐 케빈의 카프카든 아니면은 뭐 바람의 도래를 들어라든 하루키 소설 전반적인 모든 소설을 좀 짙게 배인 정서가 그러한 지나간 일들에 대한 후회라기보다는 체념과 무기력한 주인공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소설 속 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기보다는 어찌할 수 없이 끌려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걸 뭐 어떻게 해결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좀 부유하고 그 방금 병주 씨께서 이 영화는 어쨌든 추리물의 형식을 들고는 있는데 그쵸. 전혀 추리물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영화의 원작 자체가 추리물의 형식은 들고 있대 추리물 자체와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하려는 소설이고 그리고 이 감독 또한 그 부분을 좀 살리려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추리물은 추리물인데 우리가 흔히 접하는 막 스릴러 요소가 담겨져 있는 추리물이라기보단 뭔가 되게 몽환적이고 얘기가 살짝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거대한 사건에 휘말리는데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뭔가 얘기는 해주지도 않는 것 같고 근데 또 사건은 마무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보면서도 이야기를 따라가기가 되게 쉽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영화를 보고서 가장 먼저 떠올린 영화는 차이나타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지금 개봉하고 있는 차이나타운 말고 1974년도에 로만 폴란스키라는 감독이 만든 피아니스트로 유명하죠. 한국 관객들에게는. 그 감독이 만든 차이나타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니어런트 바이스의 배경이 되는 그 당대에 만들어진 영화고 공교롭게도 둘 다 LA를 배경으로 해요. 그리고 사막의 광막한 풍경이 펼쳐지고 그리고 주인공은 그 안에서 무력해요. 뭔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녀보지만 결국에는 거대한 악에 휘말려서 자기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패배하고 마는 이런 식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차이나타운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가 마지막에 나오는 대사인데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 차이나타운이거든요. 자신이 보호하려는 보호자가 결국에는 살해가 되고 이 주인공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동료가 하는 말이 잊어버려 여긴 차이나타운이야. 여기서 차이나타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굉장히 막장스럽게 돌아가는 개인이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이런 세계를 좀 의미한다고 보면 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이니어런트 바이스 같은 경우도 주인공이 사건을 맡고 그거를 추적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펼치고 뭐 점도 쳐가면서 무작위로 다니기도 하고 이러지만 결국에는 그 거대한 악의 실체를 그냥 옷자락만 살짝살짝 만지다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자기는 그 안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체념하게 되는 이런 식의 스토리 흐름이죠. 그 두 개가 굉장히 비슷했어요. 물론 차이점을 얘기하자면 좀 더 길어질 수 있겠지만 그건 생략하고 아무튼 그 점에서 이니어런트 바이스 같은 경우는 체념의 정서가 상당히 의도적이다. 그리고 그 전에 갈피를 잡기 어렵고 정확하게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 사건들의 실상 이거 역시 의도적이었다라는 얘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전에 스미스 씨가 이야기하신 건데 단순히 체념의 정서만이 아니라 체념의 양상을 보았을 때 하나의 표현으로 응축을 한다면 구조주의적인 체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 세계는 내가 이해하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어떻게 뭔가를 하기에는 너무 거대하고 사실 방금 이 세상을 이 체제를 거대한 악이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근데 그게 나쁜 걸로 그냥 자기에게 닥쳤을 뿐이지 실제 체제에 있는 개별적인 사람들 중에서 정작 다 보다 보면은 누구 하나 어떤 결정적인 나쁜 의도를 갖고 누굴 파괴하려거나 그랬던 게 아니죠. 근데 최종 보스가 없죠 딱히. 예. 그냥 굴러가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된 거고 단순히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해결을 아니라 그 문제 자체가 뭔지도 도무지 알 수가 없고 이 주인공이 그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문제에 무언가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근데 이름을 붙이는 순간에 너무 거대하고 광활해지고 스케일이 크니까 그게 맞는 건지도 확신할 수 없고 그냥 자기가 그저 어떤 음모론자 같은 것 같은 예. 네. 6, 70년대면 히피의 시대잖아요. 그치. 근데 히피라는 거는 반체제고 저항적이고 세계에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 영화에서 보면은 히피들이 빠는 그 헤로인 있잖아. 그거를 결국은 FBI랑 경찰이랑 정부랑 마약 카르텔이랑 치과의사 협회 이런 애들이 다 힘을 합쳐서 파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맞아. 히피들은 그걸 좋다고 빨고 있고 결국은 다 한 통 속인 거 아니야. 그리고 주인공은 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그러니까 주인공도 거기서 자유롭지가 그렇죠. 않은 존재죠. 거기서 공급받는 마약 빠는 애니까. 현장에서 빠는데. 결국은 내가 타도해야 될 악 이런 게 없는 거지. 다 한 통 속이고 거대한 덩어리고. 긴 얘기를 들었는데 명주는 할 말이 나는 오늘 플롯이 그거라니까? 딱 들었을 때 나를 설득시켜주세요. 그게 플롯이야. 근데 딱 들어보니까 리뷰라든가 나도 그런 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지. 몽환적이라는 얘기도 솔직히 리뷰에서 쓴 거, 차용해서 쓴 거고 어차피 장면들도 다 그런 거니까.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면서 PTA가 확실히 지만의 스타일이 있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제목 같은 거를 일단 내놓을 때 보면은 거의 초반에 그냥 딱딱딱 하고서는 제목 같은 게 나오잖아. 그런데 샤스타랑 닭이랑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 나는 그걸 보면서 아씨 제목 왜 안 나오냐 그러고 봤었어. 근데 그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라든가 그런 거를 두 번째 보면서부터 PTA가 자기 고집하는 스타일 예전에 나왔었던 게 조금은 나는 묻어나는 것 같아. 그냥 뭔지는 모르겠어. 내가 정확하게 설명은 잘 못하겠지만 그런 느낌들이 조금은 있어. 스타일이 나는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한번 따라와보지 그래? PTA는 진짜 자기만의 그런 게 좀 있나 봐. 그리고 그 미국 평론가들이 말하는 PTA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간이 진짜 한 명도 없다고. 미국에 대한 시대상이라든가 그런 거를 갖다가 맨 옛날이 아니라 물론 2차 세계대전 같은 것도 다룰 때도 잠깐은 있었지만 그거 말고 요즘의 시대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문화 그런 거라든가 차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인간이 없다는 거야.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근데 이거를 나 같은 사람이 보면은 좀 재미없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아까 전에 뭐 익숙 뭐 그런 거를 다 떠나서 물론 액션도 좀 있고 조금 장면마다 특이한 점도 있고 이런 거는 좀 볼만한데? 라는 거는 있긴 한데 뭔가 좀 액션이 약간의 그냥 액션 모션 정도 취하는 정도? 자기 에드리언 프로시안하고 해결사 때려잡는 그리고 권총을 쏴서 그 세 명이서 주인공 저 패는 뭐 아니면은 뭐 둘러싸고 있다거나 뭐 권력이라든가 그런 거를 갖다 나타내기는 한데 뭔가 2%씩 부족한 느낌? 그냥 그런 느낌이 좀 있었기에. 그리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 길면 안 된다니까. 이 친구는 긴 영화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2시간 20분이에요. 그런데 2시간 20분도 만약에 그게 나한테 짧게 느껴진다면 이끌렸다면 짧게 느껴진다면야 나야 뭐 할 말이 없는데 근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웠죠. 근데 두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조금 50%는 끌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 영화가 재미없다고 느껴진다면 아마 이게 너무 실체가 모호하고 그런 사건의 게좀 인과관계도 있으니까. 딱딱 안 떨어지고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고 계속 돌려봐야 되고 이러니 그럴 것 같아.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어느 정도 의도된 연출이고 이 주인공이 모호하고 어떤 거가 진짜 문제고 일련의 사건들의 진짜 최종 보스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그 상황에서 무기력하고 그게 관객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지. 관객 역시 이 실체를 알 수 없는 스토리텔링과 서사와 인과관계와 빌런들 간의 상관관계 이게 뚜렷이 안 잡히는 그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는 거지. 자, 쉽지 않은 확실히 그런 영화였는데 게스트님께서 보시기에 이 영화의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가장 큰 좋은 점은 영화를 잘 만들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카메라 구도며 장면 연결이며 굉장히 많은 이야기와 많은 정보를 자칫하면 통제하기 힘들 텐데 그거를 한 장면 사이에 굉장히 집약적으로 잘 표현하고 사실 병주 씨가 이야기한 대로 영화가 어떤 주제를 다룰 때 그 주제가 얼마나 거창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그거는 저도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주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인데 근데 그쵸. 영화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영화적인 방식으로 형상화했고 특히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작이 있는 영화인데 근데 그 원작을 영화화하는 과정에서 있을 만한 어려운 점들을 문학적인 변소도 좀 영화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극복을 하고 그리고 그 장치를 결국 플롯 속에서 해소를 하고 하는 게 참 사박다박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단점이요? 네. 꼽기가 어렵구나. 아니 꼽기 어려운 것보다 그냥 없었는데. 단점이 거의 없었던. 장점이 예를 들자면 닭이 중간에 치과의사 만나는 장면 있잖아. 거기서 약 바는 여자애 만나기도 하고 그 장면이 어떻게 전개되냐면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근데 건물로 들어갈 때 보면 그 건물이 송곳니 모양이야. 골든팽 모양이다 그런 말이지. 그리고 그 건물에서 안내원 만나는데 안내 데스크에 보면은 여기 골든팽 회사라는 글씨가 적혀 있어. 그러니까 관객 입장에서는 아니 이 새끼가 왜 치과의사 만나러 왔지? 도저히 플롯에서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다가 그런 단서들을 발견하면 아 여기가 골든팽 건물이구나. 이렇게 치과로 위장이 돼 있지만 사실은 다 그렇고 그런 애들이구나. 이런 거를 눈치챌 수 있지. 그리고 지금 그 송곳니 건물 가는 것도 그냥 간 게 아니라 그쵸. 거기가 원래 그 전에 샤스타랑 주인공이랑 같이 한창 좋았던 때에 점을 파가지고 어떻게든 마약을 구할 수 있는 곳이라고 찾아가는 곳이었고 그 추억을 곱씹는 샤스타의 접서를 받은 후에 그러니까 그쪽을 딱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이 매끄럽고 자신이 좀 다루겠다 하는 많은 정보와 소재를 그냥 딱딱딱 매끄럽게 잘 연결을 해서 내가 이거랑 대조된 게 뭐냐면은 카지노라는 영화가 있어. 3시간짜리 영화야. 감독이 스코세지지. 로버트 드니로하고 조펫이 나오고. 근데 3시간인데도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어떻게 극을 전개하냐면 거의 내레이션으로 때워. 계속 드니로하고 조페시가 상황 설명하고 우리 여차저차 했고 뭐 이런 거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그래도 깔끔하게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리는 게 있어. 계속 내레이션만 들려주니까. 이게 3시간짜리 분량에도 응축이 안 된 거지 충분하게.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짧은 편은 아니지만 2시간 20분이지만 책 2권에 달하는 분량을 충분히 압축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야. 한 컷 한 컷마다 많은 정보량이 담겨 있고 물론 워낙 한 컷에 많은 정보량이 담겨 있다 보니까 관객 입장에서 한 번 봐가지고는 도저히 눈치채기가 어려운 장면들도 있지만 여러 번 보다 보면 아 이런 식으로 한 컷에 많은 정보를 놓음으로써 연결을 시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거든. 그런 점에서 굉장한 테크닉이고 이거는 남이 흉내내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 예를 들어서 뭐 마지막에 변호사 만났을 때 그 변호사가 금리 보여주는 장면이라든지. 그래서 나는 이 영화가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된 건가? 그게 가장 궁금해서. 그래서 이 영화에서 말하는 결론은 뭐 깔끔하게 나지 않았어? 코이는 결국엔 집안으로 돌아갔고. 이 사건 자체가 닭이 굉장히 많은 걸 본 것 같은데 그냥 결국 그 모든 거는 그냥 해프닝에 불과했고 심지어 샤스타조차 엉덩이 두들겨 맞으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이 짓거리를 했다고 우리가 전으로 돌아갈 거라는 생각하지 마잖아요. 마치 닭과 샤스타가 한창 좋았을 때 격발로 갔다가 만난 빗 때문에 갑자기 기분 좋아져서 서로 막 속슬거리면서 보냈던 그때처럼 굉장히 그 당시의 정서는 절절하고 많은 것들을 보고 이 세상에 무언가를 알게 된 것 같은데 근데 그건 그냥 포르노 보고 온 거죠 그냥 야동 보고 온 거지. 그냥 현재 타임 온 거죠.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서 그 결론을 물어본 게 뭐냐면은 어벤져스 2를 봐도 쿠키 영상에 나오는 저 건틀릿은 낀 저 새끼는 누구지? 제가 최종 보스인가? 라는 의문점이 든단 말이야.
궁금하고. 근데 이 영화를 끝까지 본 다음엔 너무 몽환적이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끝을 본 다음에 그렇게 해프닝으로 끝났구나. 그래서 뭐 여태까지 내가 뭘 본 거지? 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가장 애매했던 것 같아. 전형적인 미국식 결말이요. 네가 알아서 생각해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갖다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PTA가. 실체를 종잡기 어렵고 어떻게 서사가 이어지는지도 모르고 뭐 이런 상황에서 느끼는 무기력함이 결국은 인히어런트 바이스라는 거지. 그 결론 결함. 그러니까 그 고유 결함이라는 게 고유 결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원초적 결점이라고 할 수도 있지. 영화에서도 한번 나오잖아요. 그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너는 원초적인 하자가 있어서 너는 배에 타서 보험을 못 들어준다. 그게 주제가 되는 의미니까 제목으로도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 것 같나요? 이 영화에서 나오는 70년대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화양연화로 기억된단 말이야. 아름다운 시절. 근데 사실 이 영화에서는 그런 톤이 전혀 아니잖아. 그치. 알고 보면은 족같은 시절이었고 다 그렇고 그런 사이였고 배우가 있고 다 한통속이고 그 사이에서 깨끗한 놈 아무도 없고 거대한 악 자체가 지배하는 세계잖아. 악이 결국은 바이스고 그 와중에 그 희생당하는 약간 그런 놀이거리로 취급당하는 그 사람은 샤스타요? 그 사람은 결국엔 너는 결점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봐줄 수 없다 뭐 이런 의미였을까? 근데 사실 샤스타도 본인이 즐긴 거죠. 그러니까 왜 그 마지막 닭에게 네.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샤스타는 그냥 말이 대연녀지 그냥 메이드 중에 한 명에 불과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닭한테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진 그 거대한 힘과 그거에 끌릴 수밖에 없었다고. 쉽지 않은 영화였지만 얘기를 해서 들어보니까 그래도 또 몽환적이었던 그 퍼즐들이 조금씩 맞춰지는 것 같아서 국내에도 하루키 팬들 많은데 아니면은 김현수나 포르스터 네. 작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이 영화 역시도 즐겁게 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영화는 결국 고자에 대한 영화지. 항상 고자 얘기해. 주인공도 고자고 무기력하잖아. 관객도 결국 건강 고자가 상태 되는 거지.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건 70년대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대한 얘기라고 해도 손색이 별로 없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도 그러니까 아니고. 정확히는 2차 대전 이후에 등장한 모든 현대인의 문제.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에도 돼도 그렇게 딱히 똑같아. 거부감이 없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 정도로 줄이죠. 그래가지고 요새 뭐 하루키가 유행인 게 전 물론 그 사람이 글도 잘 쓰고 재밌기도 하고 한데 어떤 그냥 시대의 정서를 포착했으니까 그만큼 읽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자, 오늘은 영화에 대한 결론은 패스하도록 하고 평점을 매기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난 생각했는데. 생각했나요? 난 3점. 네네. 말씀해 주시죠. 왜? 너무 내 쪽으로 다 얘기를 했으니까 외 쪽으로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IPTV로 왜 이거는 극장 상영을 안 하고 이건 왜 그쪽으로 갔을까? 팔리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거야. 이걸 보고서는 물론 PTA는 유명한 사람인데 이거를 갖다가 과연 극장에 상영하면은 예술관에서도 꺼려했다니까. 그래갖고 영화제에서 나왔어. 이게 전주영화제에도 나오고 다른 쪽에서는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냥 나는 아마 그런 전략이 있지 않을까. 이게 영화 너무 어려우니까 돌려서 다시 봐라. 대감기에서 다시 봐라. 대감기에서 다시 봐라. 그러니까 불법 다운로드를 장려하는 아니 그건 아니고 IPTV로 봤을 때 IPTV로 보면은 대감기가 되잖아. 네. 극장에선 대감기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게스트님의 마지막 소감을 들어보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자 그대로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즐겁고 뭐 그런 시간이었고요. 네. 많은 이야기를 영화에 대해서든 기본 주제에 대해서든 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2시간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박상 이야기를 보면서 3시간을 밀릴 걸 됐네.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 좀 다음번에도 기회가 된다면은 다시 한번 봐서 다음번에 스케줄 봐서 같이 녹음할 때 또 같이 한번 와서 주제에 대해서 쭉 가지고 그냥 깊게 파고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학습을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워낙 박식하시고 얘기하는 게 계속 빠져드는 뭔가 그런 매력이 있으셔서. 아 그래요? 네. 살면서 말 잘한다는 이야기 또 처음 듣네. 듣는데 지루하지가 않네. 논리적인 진행이 굉장히 빠져드는 느낌이 있어서. 네. 하여튼 다음은 저 지도 교수 한 조교 정도 되려나? 이게 무슨 소리야? 자 그럼 저희의 영화계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